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놀란다는 게 있죠. 미국에서는 40만 원인데 한국은 2만 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고 묻는다는 그것. 한국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바로 전문의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가장 단적으로는 병원비에서도 차이가 나죠. 비보험 기준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데 한국은 2만 원이면 될 것을 미국은 40만 원은 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 명이 넘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추천하실 수 있죠? 저보고 죽으러 가란 소리인가요? 한 여성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칩니다. 그녀의 뒤로 급히 짐을 꾸린 듯한 가방이 한가득인데요. 한참 모니터를 바라보더니 이내 좌절하듯 고개를 숙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케이틀린 크로포드라고 합니다. 하트포드에서 살고 있는데요. 뉴욕보다 더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 흐름을 이끌어가는 나라이고 또 많은 이들이 관광을 오는 나라이기도 하죠. 저는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제 나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미국을 떠나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적응하고 싶어서 독할 정도로 영어를 끊어내고 일상의 모든 말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아직 제 한국어 실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한국어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에 온 적도 있지만 한국에 온 것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미국에서 살던 제가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손가락 절단 사고를 겪었어요. 미국에서 살던 시절의 일이죠. 정말 어이없게도 집안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뿐인데 오른손 약지와 새끼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날 깨진 창문 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창틀째로 바깥에 세워두었거든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일부러 벽 쪽에 세워뒀는데도 제가 하필 그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무엇이든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하필 깨진 유리날을 잡았죠. 당시 어린 아이였지만 넘어지는 제 체중이 있어서인지 그대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때가 8살의 일이었죠. 주말이라 2층 다락방 청소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공포 영화처럼 울부짖는 제 울음소리에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어요. 아픈 것보다는 제 손에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계속 손에서 피가 난다고 한참 울고 있었는데 어느새 병원이더군요. 비명처럼 우는 사이 응급차가 왔었나 봅니다. 구급대원이 제 잘린 손가락을 수습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신없이 흘러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차를 부르는 것부터가 돈입니다. 호출 비용은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 준비 과정, 장비 비용도 모두 포함해서 청구하죠. 비싸게는 200만 원 가까이도 청구됩니다. 그리고 응급차뿐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병원 의료인의 감정 노동비 역시 따로 청구가 되거든요. 의사와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돈입니다. 무슨 명목으로 돈이 청구가 되냐고요? 감정 행동 평가라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의사 앞에서 울지도 못하는 거죠. 얼마 전 제 친구는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1박 2일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니 병원비로 5만 달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6,900만 원 정도죠. 저는 결혼도 안 했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한 생각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지만 갓난아이가 아파서 입원이라도 했다가는 바로 빚더미에 앉겠구나. 그 생각을 해버렸죠. 이쯤이면 병원에서 숨만 쉬어도 돈을 내야 하는 수준입니다. 8살에 겪었던 사고는 그저 무섭게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완전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저조차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을 가지 않는데 그때 제 손가락 접합수술을 하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왔을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생각해도 미국 병원은 분명 그 이상을 청구할 겁니다. 일반적인 중산층이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당시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 수술을 결정했을까?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부모님은 제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 제 손가락 2개를 붙이는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어린 제게 수술 비용을 알려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후 이런저런 경험과 검색 등을 통해 손가락 2개를 붙이는데 10만 달러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뿐입니다. 10만 달러면 한화로 1억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이후로 계속 검진을 다니고 한동안 약을 먹었으니 어쩌면 더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8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부모님께 손가락 2개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그 돈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고 부모님 노후를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은 번듯한 2층 주택을 팔고 더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수십 년간 살았다는 집은 굉장히 낡은 티가 많이 났어요. 1층짜리 단층 주택에 계집처럼 생긴 작은 창고가 옆에 있을 뿐이었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진 곳이 많았습니다. 외곽으로 이사를 한 만큼 부모님은 더욱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어요. 저를 챙긴 뒤에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일하러 가셨죠. 우리 가족에게 주말은 없어졌어요. 부모님은 주말에도 작은 소일거리를 구해 끊임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하루하루 빡빡하게 생활하셨는데요. 분명 몸이 아픈 게 보였지만 단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해열진 통제 정도만 삼키시며 그 세월을 버텨내셨죠. 시간이 지나 얼굴에 하나 둘 주름이 늘어가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8살에 제가 우리 집도 부모님의 인생도 다 망친 것 같았죠. 저 때문에 부모님이 노후도 챙기지 못할 만큼 고생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데요. 간간히 부모님과 통화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감기에 걸리셨는지 잔뜩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제가 감기 걸리셨냐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소에도 허리 통증이 심했는데 이번에 청소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누워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탓일까요?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말에 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 말에 저는 너무 슬펐어요. 애써 차분한 척을 하며 물었죠. 병원은 가봤어요?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병원에 가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는 병원에 찾아갔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죠.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끙끙 앓으시던 어머니는 병원 건물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대요. 자신은 절대 병원에 안 갈 거라면서요. 부모님은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돌려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겠다고, 최대한 빨리 들리겠다고만 답했죠. 문득 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제 친구는 위로 오빠 하나가 있는데요. 2020년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온 친구 오빠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환자가 넘쳐나서 병원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사망자가 발표되었죠. 그 시기에 제 친구의 오빠는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안에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치솟는 고열에 해열제만 겨우 먹을 수 있었죠. 늦은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울고 있었죠. 아무리 오빠 방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대답이 없다며 서럽게 울었어요. 병실이 만석이라고, 환자 대기줄이 길다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의사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응급차도 오지 않았고 몇 번이나 911에 전화해봤지만 계속 대기하라는 말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진짜 큰일 난 거면 어떡하냐고 울부짖었죠. 그리고 다시 12시간이 지나기 전 다음날 오전 9시 제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추태를 부렸던 것을 사과하면서 조용히 오빠의 부고를 전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의사가 오지 않아서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괴롭게 숨을 거둔 자신의 오빠를 봤다고 했습니다. 지난 밤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게 맞았던 거죠. 친구의 목소리엔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는 친구를 위로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집안에 갇힌 채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길 기다릴 뿐이었죠. 저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다가는 저희 부모님도 집안에서 홀로 앓다가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주말 저녁 밤새 달려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느낀 참담함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냉장고는 반쯤 비어 있었고 오래전 병원에서 타온 듯한 약은 아직도 아껴서 드시고 계셨죠.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하나씩 약을 꺼내 드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더 몸이 낫질 않았겠죠. 오로지 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고요.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저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 미국을 떠나자고요. 최소한 병원이라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죠. 어디를 가든 미국보다는 병원비가 싸지 않겠어요? 그날 부모님도 울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다시 옛날 어릴 때가 떠올랐죠. 바보같이 뛰어놀다가 손가락을 잘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눈치껏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였죠. 그때부터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방에 물어봤어요. 조건은 꽤 까다로웠습니다. 전쟁, 테러 등으로 나라가 위험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거나 까다로워도 안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미국처럼 비싸다면 무조건 탈락이었죠.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병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나라는 너무 낙후되어 떠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해 보였고, 어떤 나라는 미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스위스도 미국 못지않게 병원비가 비싼 나라더군요. 그러다가 겨우 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신문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종종 들리는 거래처 고객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가족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단골을 붙잡고 물었어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았죠. 제 사정을 말하며 혹시 그 가족분께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지 제발 여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너머 번잡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주변만 시끄러울 뿐 딱 휴식 시간이라고 했죠. 그 간호사분은 한참 제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일단 알아보겠다고 답했죠.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어요. 답은 딱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던 터라 이틀 뒤 새벽 문자 하나가 날아왔죠. 한국으로 가보세요. 대문자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죠. 내용은 그게 다였어요. 한국?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허겁지겁 한국을 검색해보니 다양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우리 보고 휴전국가로 가라는 소린가? 저는 충격을 받다 못해 화가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휴전국가를 갈 수 있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접근성과 만족도가 최상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로 의료 접근성과 수준이 높다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 미국의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19,945달러로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1인당 의료비가 33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죠. 가장 저렴한 것에 비해 의료 만족도는 높았고요. 이걸 믿어도 되는 걸까? 의심이 되었지만 간호사가 추천한 나라도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통계 자료도 한국이 최적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트포드에서 한국까지 오는 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장장 17시간이 걸렸죠. 그 17시간 동안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한국행이 잘못된 판단은 아닐지 많은 고민이 되었죠.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공항이 너무 깔끔해서 놀랐어요. 지도에서 봤던 그 작은 나라가 맞는 건가? 사방이 청결하게 관리되었고 번듯한 건물은 놀랄 만큼 넓었죠. 어떤 소란도 없이 모두들 편안한 얼굴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휴전 국가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가 아닐까 싶었는데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간 순간이었죠.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았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통증이 가라앉아 거동 정도는 괜찮았어요. 다만 아버지와 제가 만약을 대비해 내내 부축을 하며 이동했죠. 첫날에는 드디어 침대에 눕는다는 생각에 셋 다 정신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럴 정신도 없었죠. 그렇게 한숨 자고 난 다음 날 병원을 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니 그제서야 호텔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에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과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까지. 오랜 비행 탓일까요? 아니면 한숨 푹 주무시고 난 탓에 긴장이 풀린 걸까요? 어머니는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걷는 걸 힘들어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아버지와 제가 바로 양쪽에서 부축했죠. 반쯤 들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이동하자. 그 모습을 본 한국의 호텔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최소 서너 명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들은 무슨 일이냐고 영어로 묻더군요. 저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며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왔고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려는 중이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부축하며 가고 있다. 그 얘기에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들 중 한 명은 아버지를 대신해 저와 같이 어머니를 부축해 주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하철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택시로 이동하는 게 어머니께 부담이 안 될 거라며 직접 택시까지 잡아주었습니다. 그 한국인 직원은 저를 대신해 택시 기사님과 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택시 기사님은 저희 가족을 한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가는 내내 과속, 급정지 없이 정말 부드럽게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몸이 흔들릴 때마다 끙끙 앓으시던 어머니께서도 그때만큼은 편안한 얼굴을 하셨죠. 한국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병원의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친절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죠.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도 검사를 받게 하고 싶었지만 한국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짐작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장 급한 어머니만 먼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 엑스레이, MRI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한편 부디 제가 갖고 있는 자금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했죠. 마침내 만나게 된 의사는 그 먼 곳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첫 인사부터 저를 위로하며 시작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제가 울먹울먹거리자 의사는 한참 저를 토닥이더니 이내 어머니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 소견이 보이며 왼쪽 무릎의 경우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허리 통증보다는 무릎 통증이 더 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리 상태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원한다면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질 거라며 인공관절 수술도 이야기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 정말 마지막이 아니면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도 너무 솔직해서 저는 또 놀랐죠.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권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보였죠. 의사는 물을 먼저 수술을 하고 이후에는 물속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병행하며 허리 디스크를 관리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약은 먹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해주셨지만 제가 최대한 기억해서 쓸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의사에게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갈 엄두가 안 나서 한국을 온 거라고요. 제 모든 전 재산을 들고 왔지만 수술이니만큼 걱정이 된다고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에 의사는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알려준 수술비에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아무리 한국 병원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수술인 만큼 수천만 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애들은 수술비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만 원도 안 한다는 말인가요? 수술인데요. 제 손가락 2개를 붙이는데 1억이 넘는 비용을 냈는데 여기선 무릎 수술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수술인데도요. 물론 수술의 조건이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습니다. 5천만 원만 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저는 너무 허탈해졌습니다. 그 외 어머니의 진료비, 혈액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검사 내역까지 포함하여 최종 청구서는 조금 더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CT 촬영만 했는데도 1,700만 원 가까이 청구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했죠. 미국에서 링거와 CT 촬영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 이 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누구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구나. 일종의 감동이 밀려왔죠. 저는 그 순간 쌀알처럼 남아있던 미국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훨씬 편안한 얼굴로 지내십니다. 저는 무조건 한국 의사의 말에 따랐어요. 어머니가 습관처럼 약을 아끼지 않게 매번 약을 드시게 했고 병원에서 중간검진 연락이라도 오면 하던 일도 내팽겨치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의사에게서 이 정도면 조금씩 활동량을 늘려도 괜찮겠다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조금 더 체력이 붙으면 그때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도 해보라고 했죠.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허리 주변 근육을 키우기 위해 평소에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저는 또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머문 시간이 꽤 오래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미국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돈을 절약했습니다. 8살 때 접합했던 제 새끼 손가락의 손톱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얼마 전부터는 아버지도 한국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당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당뇨 검진을 받을 수 있었죠. 낯선 한국 땅에서 수개월째 지내는 중이지만 저는 요즘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빨리 치료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동안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못했던 두 분을 모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맛있는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빽빽한 빌딩이 늘어선 한국을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니 요즘엔 완전히 적응해서 작게 포장된 한국김을 간식처럼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이제 모든 빵과 잼은 다 금지되었거든요. 그 대신해서 간식을 찾아내신 듯한데
요즘은 빵보다 한국김을 더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잘 적응하고 계신 듯해서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뿐입니다. 미국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지인, 친구들이 있는 나라일 뿐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현재는 하루의 대부분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했죠. 프로그램 이수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혜택이 있다는 걸 보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진지하게 한국 영주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밝은 이야기를 써볼게요. 한국에서의 경험담도 적어보겠습니다. 벌써 새벽 2시네요. 이만 글을 줄입니다. 여러분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절 그냥 보내주세요. 파랗게 질린 외국인이 공포에 질려서는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자신 앞에 서 있는 한국인을 보며 거의 빌기라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인 의사의 손에 들린 물건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이내 축 늘어지고 맙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상황.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클로이 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적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기도 했고 무얼 봐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태연히 넘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경험이 정말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도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라고 감탄하신답니다. 제 남동생은 좀 다른 의미로 인상적인 반응이지만요. 솔직히 쌤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은 저희 가족 여행으로 시작됐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은 파리는 애초에 여행지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올림픽 하면 역시 개막식이잖아요. 사실 개막식을 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비싸서 진작 포기했죠. 티켓 한 장에 최대 2,700유로나 하는데 그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거든요. 두 장이면 800만 원이고 4인 가족이면 1,600만 원인데 솔직히 그 값을 주고 누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리는 가뜩이나 소매치기가 많은데 올림픽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잖아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치안이 엉망이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파리 사람들조차 올림픽 기간에는 파리를 탈출할 거라고 말하는 거려. 올림픽이 열리기도 전부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안 봐도 뻔했죠.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은 가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결국 우리 가족의 여행지는 제 강력 추천으로 한국으로 정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의 풍경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한국에 가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종종 커뮤니티도 찾아봤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이 여행하기에 참 안전하다는 글이 정말 많았어요. 딱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남동생은 저보고 K-팝 팬이냐면서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한국 가수들 보면 남자도 너무 마르고 곱상해서 부담스럽다면서요. 누나도 그런 한국 가수들 극성 팬이냐? 뭐 그런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어쭈 까불지 마라? 경고만 할 뿐이었죠. 아무튼 부모님은 저희 둘의 모습에 주변에서 K-팝 하더니 그게 한국이었구나 하시면서 흔쾌히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환호성을 질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아니 이 남동생 놈이 한국으로 가는 내내 차라리 일본을 가자, 중국을 가자, 호주를 가자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말한 그 나라들 중에 가본 나라도 없으면서 한국은 가기 싫다는 거였죠. 아까 한국 가수가 곱상해서 싫다느니 말한 걸 떠올려보면 이 녀석이 한국 가수, 아니 한국 남자들에게 질투라도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제 남동생이 한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BTS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죠. 얼마 전에는 BTS의 진이 제대까지 했잖아요. 솔직히 한국 가수들 보며 곱상하네 뭐네 말은 하지만 제 남동생이 한국 남자들과 붙으면 이길 수나 있겠어요? BTS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간다면서요.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아온 남자와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물렁물렁한 덩치만 키운 풍선 같은 녀석이 같은 레벨일 수는 없죠. 저는 차마 이런 말까지는 하지 못하고 동생의 자존심을 위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저 어느 날 한국 남자를 만나서 된통 혼나지만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까지 하며 온 한국 공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척척 빨리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손발까지 딱딱 맞춰가며 일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죠.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혼자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저가 항공을 이용했었거든요. 아니 탑승수속으로 사람들이 한참 밀려있는데 과자를 먹으며 세워라 내워라 일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출발 시간은 다가오는데 줄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 그때 얼마나 초조했던지 제발 빨리 좀 해달라고 소리치려던 걸 겨우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줄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던지 부모님은 그런 한국의 모습이 꽤 의외였는지 놀란 눈치셨어요. 정말 딸이 가자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한국에 오셨던 거죠. 부모님 생각에 한국은 동양의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인데 공항에서부터 이 정도로 으리으리하다니 얼떨떨하게 주변을 둘러보셨죠.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의 모습과 높은 빌딩들을 보며 부모님은 점점 기대에 찬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지도를 보고 찾아간 호텔 입구에서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데스크 앞에 우르르 몰려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 듯한데 다들 한국인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지 저희 가족은 절로 인상을 찡그리고 말았죠.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듯한데 어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죠. 호텔 데스크의 직원들이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하는 듯 했는데요. 그 20명의 무리들이 빨리 체크인이 되지 않는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지쳐서 제 남동생이 버럭 화를 내기 직전에서야 그 무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더군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시끄럽던지. 드디어 우리 가족들이 체크인을 하려고 했을 땐 한국 직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한 손에는 핸드폰 번역 어플을 켜고 있던 게 쓸모없을 정도로 유창한 영어를 하며 한국 직원이 매우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더군요. 방금의 소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방금 외국인 단체 관광이 왔는데 예약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 무작정 방을 추가로 더 달라고 했대요. 무조건 같은 층을 써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같은 층에 있는 방으로 붙여주긴 했는데 그게 저희 가족들이 묵는 방 바로 옆방이었던 거죠. 만약 불편한 점이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을 달라며 연신 허리까지 숙이며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희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 한국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조금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기고 말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한국 직원들이 저희를 걱정 어린 눈으로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인자하게 웃으며 별일이야 있겠냐며 걱정 말라고 말했죠. 엄마와 저, 아빠와 남동생 이렇게 각자 방을 잡고 들어가자마자 기절하듯이 잠들었는데요. 잠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 무언가 귓가를 때리는 소리에 경기하듯 일어났어요. 순간 한국에 전쟁이라도 터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핸드폰부터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무작정 999부터 눌렀다니까요. 한국에서는 응급번호가 119지만 영국은 999거든요. 거의 반사적으로 누른 거죠. 제가 파랗게 질려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엄마도 저와 똑같은 얼굴이더라고요. 다시 어디선가 쿵 소리가 나더니 이내 수십 명이 까르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술 취해서 웃고 떠들고 있구나 딱 알아챌 수 있었죠. 복도로 나오니까 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더 잘 들렸어요. 오래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저희 옆방만 웃고 떠드는 소리로 시끄러웠거든요. 마치 한 방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요. 그 잠깐 사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 직원분이 빠르게 올라오셨는데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거든요. 새벽 시간임에도 흐트러짐 없는 복장으로 달려와서는 시끄러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옆방이라 안 보일 수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보인 건 1층에서 만났던 20명의 사람들이 다 한 방에 모여 술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었어요. 안에서 기름진 음식 냄새도 났죠. 술병이 굴러다니고 음식물 포장지도 널브러진 게 솔직히 어떻게 저 정도로 난장판을 해놓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직원은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달려온 걸 텐데도 내내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늦은 새벽 시간에 한 방에 수십 명씩 모여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니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자 그 방에서 나온 사람이 대답했는데요. 그때서야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모처럼 여행을 왔는데 그냥 봐줘라. 모두가 기분이 좋은데 대체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였죠. 아니 모두라뇨? 그들 빼고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소리죠? 그 중국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국인 직원은 방문을 턱하고 잡더니 다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국인은 한국인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더니 정말이었다며 뭐 이런 걸로 눈치를 주냐고 화를 냈죠. 그러면서 다신 여긴 안 올 거라고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냐면서요. 그러자 한국 직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절로 감탄이 나왔죠. 이런 게 교양 있고 친절하게 혼낸다는 거구나.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솔직히 그들이 잘한 게 없는데 할 말이 있었겠어요? 예약된 인원보다 더 많이 와서는 방을 달라 떼를 쓴 것부터 방값도 깎아달라고 했다는데요. 듣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인원을 적게 예약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속으로 한국인을 응원하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한국 직원에게 통하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각자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들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한 층에 있어야 한다니.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사과를 했던 거구나. 한국 직원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일종의 촉이 왔던 겁니다. 다음날 호텔을 나서는데 한국 직원분들이 한 명 한 명에게 무척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지난밤 소란에 대해 사과를 하는데 무척 미안한 모습이었죠. 우리 가족은 여기서 며칠은 더 묵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한국 직원들은 지난 불편에 사과를 한다면서 방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어요. 아니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놓고 그 뒷수습은 한국 직원들이 하는 격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것보다 남아있는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도리어 사전에 더 안내를 하고 완만하게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면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프로 그 자체였죠.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게 아닐까요? 도리어 부모님은 한국 직원의 태도에 감동해버렸죠. 솔직히 저도 영국 사람이지만 영국 직원들 중에 불친절한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놀란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넓고 깨끗한 건 물론이고 모든 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차에 탈 때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나서야 순서대로 타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질서를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질서를 지키는 게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게 보였어요. 거기에 부모님이 감탄하신 건 바로 다음 부분인데요. 아니 열차 내부에 핑크색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자리는 빽빽하게 다 채워 앉았는데 딱 그 핑크색 자리만 비워져 있었으니까요. 저희들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일 만도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저게 뭘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알겠다는 듯 말했어요. 맙소사 저기는 배려석인 거야. 저것 봐 임산부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엄마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모양의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죠. 아빠는 엄마를 따라 무척 멋진 배려라고 순수하게 감탄하는 듯 했지만 남동생은 지난밤의 일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이 안 입고 온 것인지 한국에 무슨 그런 게 있냐고 툴툴거렸죠. 그럼 넌 저게 뭘 것 같은데? 제가 물으니까 또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배려라고는 모르는 나라에서 저런 걸 할 리가 있겠냐고 말하는 게 역시 어젯밤 일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건 중국인들이 벌인 일이었지만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그게 그거였는지 그냥 욕하기 바쁘더군요. 아니 그래도 기껏 여행 온 나라인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저는 반대로 저건 무조건 배려석일 거라고 장담하고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죠. 몇 번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내용이 바로 떴어요. 무려 2013년도부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었죠. 10년도 전에 진작 시행했다는 소리에 남동생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베이비 온 더 보드라고 임산부에게 주는 배지가 있긴 한데요. 한국보다는 훨씬 소극적인 방법이죠.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알아서 먼저 양보 좀 해주세요란 느낌이니까요.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좌석까지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내심 영국이란 나라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의 모습이나 직원들의 프로의식 그리고 온갖 시설들부터 한국이 도리어 선진국 같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와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심 영국이 한국보다는 더 한수위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가지 일을 겪고 보니 살짝 의심이 들었죠. 특히 지하철만 봐도 영국 지하철은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소매치기를 경계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거든요. 요금도 한국처럼 싸지도 않고요. 물론 저런 배려석도 없죠. 역시 우리 영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런 생각이 영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까지 되었죠. 우리는 그대로 창덕궁을 방문했는데요.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아한 건물들과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제가 제일 뿌듯한 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는 경복궁도 있다고 거기도 많이 구경 간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 경복궁도 무조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국적인 한국 궁궐의 모습에 쏙 반하신 게 보였죠. 도심 속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후로는 늦은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요. 아니 우리는 모처럼 한국에 왔으니 한식을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동생 놈이 자기는 한식 못 먹는다면서 한국인들은 마늘 먹는 나라 아니냐. 난 못 먹는다. 그냥 맥도날드에서 따로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평소 남동생의 고집을 아는 부모님은 네 돈으로 그러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대답했지만 여행 내내 열심히 검색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슬슬 화가 났죠. 사실 이쯤이면 툴툴거리던 것도 멈추고 즐겁게 한국을 감상할 만하지 않나요? 한국에 왔는데 한식을 안 먹어보겠다고? 제가 화가 난 게 보이는데도
동생은 자기는 마늘은 못 먹는다면서 쌩하니 맥도날드에 들어가 버렸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남동생 학교에 비건 카페가 따로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인기 메뉴 중 하나가 비빔밥볼이에요. 이름이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한국의 비빔밥인데 소스를 달짝지근하게 만든 퓨전식 비빔밥인 거죠. 재밌게도 남동생이 그걸 또 무척 잘 먹거든요. 뜬금없이 그거 원래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껏 잘 먹어놓고 갑자기 한국 음식은 못 먹는다고요?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면 진짜 한국식 비빔밥을 먹어볼 기회를 놓쳤다고 얼마나 후회를 할지 뻔한 일이었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열심히 검색해서 이게 한국의 여름 보양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야 한국 드라마를 봐서 익숙하지만 부모님은 한식 특유의 많은 반찬에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한국은 기본 반찬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다고 하니까 또 놀라셨어요. 드디어 삼계탕이 나왔을 때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요. 뜨거운 국물을 살짝 떠먹어 보니까 은근히 구수하면서 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닭고기가 얼마나 연한지 뼈가 쏙쏙 발라졌죠. 속 안에 든 쌀밥과 살살 섞어서 먹는데 나중에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김치까지 척척 올려서는 땀까지 뻘뻘 흘리며 드시고 계셨죠. 깍두기가 왜 같이 나왔는지 알겠다면서 입안에 한 가득 넣고 드시는 모습이 이미 한식에 반한 모습이었어요. 국물도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면서 이래서 한국인들이 삼계탕을 먹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영국 음식이 좀 맛이 없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어오다가 한식을 먹는데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죠. 그냥 깍두기만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나중에 계산할 때쯤 돼서는 엄마 아빠는 좀 걱정 어린 눈을 했어요. 이렇게 음식도 푸짐하고 반찬도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팁을 얼마나 줘야 하냐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계산하는 장면만 짧게 나왔지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예의 없이 팁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팁을 생각하고 넉넉하게 현금을 건넸거든요. 아니 근데 남는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떨떨하게 바라보니까 계산대의 직원도 왜 그러냐며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계산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한국에서는 팁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몰라서 같이 포함해서 드렸다고 하니까 한국인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다고요. 모든 서비스는 그저 무료고 계산할 땐 음식값만 받는데요. 그러면서 남는 돈을 제게 다시 돌려주는 거였죠. 모르는 척 가져도 됐을 법한데 절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남동생과 만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하셨어요. 영국도 한국처럼 팁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요. 영국에선 늘 그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팁을 내긴 하는데 솔직히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울 때가 많거든요. 팁 문화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임금을 손님들에게 떠넘기는 일이잖아요.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팁 문화가 없다니 직원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객은 팁에 대한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 보였죠. 남동생은 우리 얘기를 들으며 그냥 한국인들이 팁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게 아니냐고 말했죠. 대체 뭐가 부럽냐고요. 이 정도면 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궁금해질 정도였죠.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방이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신이 났죠. 방이 더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인테리어부터가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남은 기간 이런 방에서 지낼 수만 있다면 중국인들의 소란쯤이야 겪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렇게 그날은 좀 무사히 지나가려나 싶었는데요. 방에 들어왔는데 남동생만 유일하게 얼굴이 밝지 못하더라고요. 각자 방으로 쉬러 갔는데 체한 시간도 안 돼서 남동생이 체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한식은 안 먹겠다고 하더니 햄버거를 먹고 체해버린 거죠. 아픈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얼른 근처 약국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대부분 문을 닫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군데를 발견했죠. 한의원이라 써 있었는데 일단 의원이니까 병원이겠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약국들이 문을 닫아서 일단 거기라도 가야겠다고 남동생을 이끌고 한의원으로 향했죠. 우리끼리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 입구로 들어서니까 스물스물 묘한 향이 나는 거예요. 쓴내 같기도 하고 단내 같기도 하고 향긋한 냄새였죠. 의원이라고 써 있어서 찾아온 건데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만 했죠. 접수를 하고 보니까 일단 병원은 맞더라고요. 다행히 대기 환자가 없어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중년의 의사분은 남동생의 증상을 듣더니 잠깐 손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목 위에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꼭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요. 이후에는 단순히 체한 것 같다면서 침을 놔줄 테니 맞고 가라고 했죠. 그때까지 우리는 침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대충 주사를 맞고 가라는 건가? 그 정도로 생각했죠. 주사를 맞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남동생을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그리고는 옷을 가슴 아래까지 걷고 은색의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누가 봐도 뾰족하고 긴 바늘이었어요. 저나 남동생도 그게 뭐냐고 기겁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허허 웃으면서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어린 유치원생을 다루듯이 여기가 아프지 않아요? 저기가 아프지 않아요? 계속 질문을 하며 남동생의 관심을 능숙하게 돌리셨죠. 안 할 거라고 보내달라고 말하는 순간 배를 탁 치더니 순식간에 은색의 침이 쏙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남동생이 의학 반쯤 비명을 지르다가 삼켰죠. 덩치 큰 미국 고등학생이 얼굴까지 파랗게 질려서는 마치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덜덜 떨면서 의사 선생님을 보는데 막상 의사 선생님은 익숙한 듯이 웃더군요. 자 하나도 아프지 않았죠? 하고 묻는데 그제서야 묘한 얼굴이 돼서는 제 몸에 박힌 침을 바라보더군요. 어라, 왜 이게 안 아프지?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게 보였어요. 이후로도 몇 개의 침을 더 놓아주셨거든요. 속이 안 좋아서 내내 파랗던 얼굴도 신기하게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죠. 병원을 나서면서 말해주었는데요. 침을 맞을 때는 고문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프지는 않고 이상하게 답답한 속이 쑥 내려가면서 시원한 느낌까지 받았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지 막 웃더라고요. 그제서야 한국 정말 미친 나라 아냐? 이러는 거였죠. 숙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께 이 일을 전해드리니까 무척 신기해하셨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남동생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한의원에서의 경험을 무슨 무용담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벌벌 떨던 녀석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다니요. 확실히 처음에 비해서는 한국을 말할 때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파리 올림픽을 구경하겠다고 파리로 놀러 갔다면 이리저리 사람들의 치이느라 이런 경험도 못 해봤겠죠? 이제 슬슬 네가 좋아하던 비빔밥이 한국 음식이라고 얘기해줄 생각인데요. 한국에서 고집을 부리느라 못 먹고 왔다는 걸 알면 꽤나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